지중해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책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세에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페르시아는 당연히 다시 전쟁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가 자주 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기전 5세기 지중해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영화 300에 나왔던 그 투혼에 찬 전사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그 페르시아 전쟁에 담겨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마라톤 전투나 살라미스 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략적 사유들이 상호 충돌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여기에 하단 밑쪽으로 보면은 라코니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가운데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티카라고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아티카 지역이 바로 아테네가 통치하는 그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테살리가 있고 그 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또 그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트레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엠파이어, 즉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와 터키 지역으로 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세계에 도시국가가 몇 개쯤 되었을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한 700개쯤 시행하는 분도 있고요. 또 많이 잡는 분들은 1200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세계에는 두 개의 도시국가가 대단히 이제 경제적 관계 속에서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하나가 스파르타고 또 하나가 아테네입니다. BC 6세기만 하더라도 스파르타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테네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고 또 참주정에서 민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도 심했습니다. 이때 이제 스파르타가 아테네 정치에 개입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여기 크레스테네스와 크레오메네스라고 하는 두 정치인입니다. 크레스테네스는 아테네의 정치인이고 크레오메네스는 그 당시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이때 아테네는 참주정이었습니다. 이 참주정에 대한 불만이 심해지자 크레스테네스가 민주개혁을 주장하면서 소위 이제 정변을 추구하는 거죠. 그때 크레스테네스가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뭔가 민주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때 크레오메네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당시 참주였던 히피아스를 몰아내고 아테네를 민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통치가 바뀌고 정책도 그런 변덕스러운 시민들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크레오메네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테네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테네스가 만들었던 민회를 해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참주를 옹립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때 아테네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스파르타가 물러나긴 했지만 아테네 입장에서는 강력한 스파르타의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게 이제
507년경, 서기전 507년경인데 이때 페르시아에 사신을 보내서 스파르타의 위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키는데 도움을 달라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요구했던 것은 흙가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흙가물을 바치라는 것은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가신으로 지위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또 페르시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때 그 일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아테네는 크레스테네스의 주도로 민주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정치에 개입했던 스파르타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인도에 거의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보면은 카불이나 파키스탄 북부 지역이 페르시아의 동쪽 영토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미 발칸의 북쪽 지역이 병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가 페르시아 영토로 통합되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푸른색 선이 가고 있는 지역이 다리우스 왕이 영토를 확장시킨 지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다리우스의 영토 확장은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우스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국주의적 통치가 소아시아,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그 서쪽 해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의 자치를 또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기전 499년에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이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많이 폐지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다리우스 왕이 집권하면서 상당히 대원정을 많이 하고 원정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죠. 이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고스란히 속주에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책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이러한 경제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은 이 BC 500년대에서 그다음에 400년 넘어가는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참주정에서 민주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다 페르시아 왕에 의한 참주가 통치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 불만도 심했던 거죠. 그래서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밀레토스의 통치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반란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거대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국인 그리스의 스파르타나 아테네의 지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갑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로. 그래서 병력을 지원해달라, 전함을 보내달라 이야기했을 때 스파르타는 우리는 가지 못한다라고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수고 끝에 함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척의 함선과 또 병력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테네 말고도 또 한 나라가, 또 한 도시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에레트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에서 한 15km 오른쪽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가 25척의 전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테네의 전함 국력으로 본다면 거의 전력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 다음에 그냥 498년에 이제 소아시아로 진군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요한 정책 거점이었던 사르디스라고 하는 지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르디스라는 곳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공격이 성공을 해서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는 한데
이 공격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큰 화재가 발생을 해요. 화재가 발생해서 거의 많은 집들이 불타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단히 신성스러운 신전이 불타버리는 게 됩니다. 이건 페르시아인데 대단히 격노할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그리스에서 온 지원군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에페수스 전투라는 건데 이 전투에서 아주 그리스 중장 보병이 페르시아 기병에 의해서 괴멸되다시피 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스파르타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아테네는 지원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략적 사유입니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사실 가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까 지도에서 보였던 것처럼 사실 스파르타는 기본 대단히 군국주의 나라고 바로 옆에 있는 메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식민지 통치하면서 거기서 식량을 공급받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병력도 아무리 많이 양성한다 그러더라도 스파르타는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아르고스라고 하는 축제적인 나라가 있고요. 또 왼쪽으로 아카디아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북 쪽에 코린트라는 나라가 협조적이고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기본에 자기 지역과 메시니아를 잘 통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대적인 아르고스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코린토스 같은 우방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6세기 후반 5세기의 스파르타의 대전략입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스파르타가 군대를 파견해서 페르시아에 개입을 하게 되면 페르시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스파르타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밀레토스의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490년의) 그리스 원정은 대단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으로 먼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먼저 491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리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협조, 즉 중립화 약속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페르시아 사신을 거부한 나라는 스파르타와 아테네밖에 없습니다.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 사신을 발로 차서 우물에 빠뜨린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This is Sparta! 그리고 아테네도 그렇게 이제 하진 않았지만 재판 절차를 거쳐서 페르시아 사신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90년에 드디어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때 처음으로 육지를 가지 않고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600척에서 1200척까지 페르시아 함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적게 잡더라도 600척의 함대에 수만의 군대를 싣고 페르시아가 키클레스 군도를 거쳐서 낙소스라는 섬에 들렸다가 마치 깨구려 뛰듯이 여러 섬을 약탈해 가면서 아테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아테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리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오니아 반란이 있을 때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 도시를 지원했던 엘레트리아부터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 상륙작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누구도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페르시아의 함대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레트리아가 페르시아 군대와 6일 동안 싸우지만 결국 마지막 7일째 되면 내부에 이탈자가 생겨서 성이 문을 열리면서 함락되고 도시는 약탈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았던 사람들 다 노려 팔려가는 대단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을 합니다. 에리트리아에 있는 페르시아 함대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육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로 가기 때문에 스파르타로 갈 수도 있고 아테네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페르시아 군대가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아테네의 고민이고요. 그다음 페르시아는 어떤 입장이냐?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상륙작전을 하려면 페르시아의 대군과 자기들의 주력인 기병 부대를 상륙시킬 수 있는 보다 넓은 해변 혹은 보다 시설이 좋은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주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아테네를 공격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두 곳이 가장 적합한 상륙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42km 떨어져 있는 마라톤 해변입니다. 이 마라톤 해변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레트리아와 가깝다는 것이고 해안으로 한 15km밖에 안 되고요. 또 아주 넓은 해변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을 이렇게 하선시키기 쉽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곳은 그 당시 아테네의 항구였던 펠레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대단히 이제 아테네의 항구이기 때문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넓은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이 펠레논의 장점은 바로 아테네 틈빗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투입시켜서 아테네를 이 압멸가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마라톤을 선택합니다. 이게 지금 마라톤의 현재 풍경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습지가 있고 관목이 많아서 사실 해안은 넓지만 그렇게 이제 기병이 움직이기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넓은 피안도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기병 운영이 쉬울 수도 있고 보기에 또 다르게 보면 또 이제 기병을 맡기도 좋은 그런 대단히 이제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는 마라톤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마라톤을 선택했던 것 자체가 대단히 전략적이에요. 왜 마라톤을 선택했을까? 마라톤은 기본적으로 아테네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42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페르시아 군대가 상륙을 하게 되면 아테네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테네에 있는 시민군들을 다 옮겨서 마라톤으로 진군해서 마라톤 해변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테네를 지키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것이냐는 고민이죠. 하나는 공시적 방어와 수적 방어의 차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서해 전선을 지킬 때 롬멜과 히틀러가 싸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할 때 해변에 가까이 가서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뒤에 중심을 가지고 막을 것이냐는 문제였거든요. 이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테네 군을 이끌었던 밀티아데스는 당연히 아테네 군대를 마라톤에 투입시켜서 해변에서 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자체가 페르시아가 애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페르시아는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아테네를 굴복시킬 생각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올 때 대단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아테네에서 추방된 히피아스라고 하는 참주였습니다. 이게 어떤 존재냐면은 히피아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이 크레스테네스 같은 민주정 지지자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참주정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고 자기가 가기만 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호언장담합니다. 다리우스에게.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페르시아 대군이 마라톤 해변에 있고 이 마라톤 해변에 페르시아 대군을 막기 위해서 아테네에 시민군들이 와 있다면 아테네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어있는 상태죠. 아테네 주력이 비어있는 상태, 거의 빈집 상태니까 이 아테네 시민군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히피아스나 또는 히피아스의 참전을 지지하는 사람이 쉽게 정변을 일으키리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처음 작전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생각했던 전략은 뭐냐? 아테네의 시민들을 마라톤을 끌어내고 아테네의 시민군이 없는 상태에서 히피아스의 지지자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하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 손쉽게 아테네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아테네 공격에 있어서 또 다른 파트너가 누구냐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동의 적을 두고 함께 대응하는, 함께라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의 속박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신을 추행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공격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아테네였다면 두 번째가 스파르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가 함께 이제 도와주기로 했는데 재미난 것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왔을 때는 스파르타 군대가 움직일 수 없는 카라네이나스라고 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스파르타는 대단히 그 신을 경건하게 모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스파르타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고요. 자기들이 어떤 축제 기간에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그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딱 그날 맞추어서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전령이 막 그 달려가지고 스파르타를 가죠. 갔을 때 도착한 시간이 바로 스파르타가 축제를 시작한 시간. 그리고 그때부터 9일 동안 스파르타 군대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9일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페르시아가 아테네군을 묶어두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정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시간들인 거죠. 이게 페르시아 전략인 겁니다. 페르시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전쟁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아둔한 나라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책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리트리아도 유일간 포위하고 있다가 7일째 내부의 이탈자를 끄집어내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아테네에서도 아테네군을 쥐고 있으면은 비어있는 아테네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스파르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이제 마라톤 전투에 담기는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 7, 8일 동안 아테네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박헌영이가 북한군이 내려가면 남한 전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봉기할 거라고 장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봉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누가 불편해집니까? 페르시아가 자기들의 첫 번째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작전은 뭐냐면 스파르타가 정군을 보내기 전에 어쨌든 군사적 작전을 전개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그날의 상황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라는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지금의 그 달력책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서기전 490년 8월 12일로 계산을 합니다. 8월 12일. 이 날이 이제 대충 스파르타에서 그 축제가 끝나는 날이고 스파르타 정군이 출발할 수 있는 날쯤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얼른 이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거죠. 헤로도투스가 이 시대 이 마라톤 전투 기록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떠나기 시작하자 밀티아데스가 아테네 군대를 진격시켰고 이 진격을 통해서 이제 적을 괴멸시켜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다 복잡한 이야기는 있지만 큰 틀은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군대가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페르시아의 두 번째 전략이 작동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군사적 동원을 해야 된다면 일단 마라톤 해변에 있는 아테네 군대를 묶어둔 상태에서 나머지 일부를 아테네로 보내가지고 아테네를 공격한다는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페르시아의 어떤 기병이나 또는 군병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적으로 싸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지원이 필요했고 오히려
자기들이 유리한 거점에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하면 잘 막아내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장보병은 방패를 들고 함께 방어진을 치는 겁니다. 뛰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시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페르시아군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군이 떠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주력들 상당 부분이 배를 타고 이미 아테네, 아티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가 내려가서 아테네를 공격한다면 아테네는 거의 비어 있는 곳이죠. 이거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 전략은 이겁니다. 아테네군의 전략적 고민을 빠뜨리는 거죠. 여기서 아테네가 공격을 해서 싸우면은 전술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병도 없고 기병을 막을 수도 없고 화성공격도 피하기 힘들 거고, 그리고 이것을 싸우지 않고 만약에 아테네로 철수한다면 뒤로부터 페르시아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 고민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때 아테네군 사령관 밀티아데스가 기가 막힌 승부수를 띄웁니다. 페르시아군들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신속한 기동을 통해서 페르시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의 전투 장면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기본 대응은 저렇게 갖추었습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군이 빠지기 시작하자 그리스군들이 아테네군이 빠르게 페르시아군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당시 마라톤 전투에 페르시아 기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있었다면 밀티아데스는 그리스 군대를 옆으로 쭉 펼쳐가지고 페르시아 기병이 측방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화살 공격입니다. 그래서 기병은 이렇게 걸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화살을 쏘면 한 사정거리 200에서 400m에서 상당히 살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밀티아데스는 이 두 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작전을 펴니다. 일단 충분히 대응을 넓혀가지고 좌우측으로 페르시아 기병이 측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서 페르시아 화살을 피하는 작전을 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 중장보병이 거의 쓰지 않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중장보병의 무장이 30kg예요. 30kg 혹은 33kg까지 이야기하는데 33kg 무장을 하고 100m만 달려도 숨이 차서 다음 전투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는 거리가 거의 1km씩 되는 거거든. 1km를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리를 달려가서 싸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장보병은 따박따박하면서 줄 맞춰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밀티아데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한 작전을 펴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물론 뛰어가지는 않았겠지만 보통 행군 속도의 2배나 3배 속도로 전진하면서 페르시아군을 포위해서 괴멸시킨 거죠. 이때 죽은 페르시아 군대가 6,400명이라 그러고요. 그에 비해서 아테네 군은 192명이 불과합니다. 그만큼 압도적 승리를 거둔 거죠. 이 승리는 대단히 경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술적 측면에서 그리스군이 불리한 점, 측면이 비어 있다거나 화살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전술적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대단히 경이로운 면이 있지만, 사실 마라톤 전투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 밀티아데스가 펼쳐진 작전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말한 마라톤. 페르시아의 작전은 마라톤에 아테네군을 묶어두고 자기들의 주력은 또 배를 타고 남하에서 비어있는 아테네를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티아데스가 생각한 전략은 뭐냐면은 일단 빠르게 해변에 있는 페르시아군을 괴멸시키고 신속하게 남하에서 아테네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술적으로 마라톤 해변에서 페르시아군을 괴멸시켜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신속하게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26마일입니다. 킬로로 말하면 41.8km, 42km, 우리가 마라톤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 날씨가 8월 10일이면 여러분 그리스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그 고온의 날씨에 오전은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33km 정도 되는 중장 보병 무장을 하고 줄 맞춰 뛰어가지고 3시간이나 4시간 만에 아테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승리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아테네에 싸웠던 부대가 마라톤에 싸웠던 부대가 아테네에 제시간에 들어감으로써 제시간의 것은 페르시아 함대가 아테네 페레논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따가서 포진한 거죠. 물론 그 상태에 싸울 수 있는 기력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중장 보병이 해안을 지키고 섰을 때 페르시아군은 더 이상 상륙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러한 이 기동의 힘 그리고 이런 투혼이 사실은 1차 원정 때 페르시아 군들이 더 이상 아테네를 위협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라톤 전투가 끝난 게 서기전 490년이고요. 그다음 크세르크세스가 추진했던 2차 페르시아 원정이 단행되었던 게 480년입니다. 따라서 이 10년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서로 양자가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혹은 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당연히 재침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양성을 하고 다시 각 민족에게 징집령을 내립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이 반란을 수습하러 가던 차에 죽게 되고요. 이 다리우스의 죽음에 따라서 그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더욱 열정적으로 소위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486년부터 480년까지 한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첫 번째 그리스 북쪽에 있는 세력들을 먼저 이제 다시 규합하고 지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5군데의 중요한 근거지에 식량 창고를 만들어서 대군이 이동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그다음 외교적으로는 그리스에 있는 다른 우호적인 나라를 포스페드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스파르타는 그 자체로 대단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또 적대국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르고스라는 나라가 대단히 중요한 적대국이었고요. 또 아테네에도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테베라고 하는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테베가 상당히 아테네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리스 비극을 보면 대부분 악역은 다 테베 살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베도 중요한 이제 페르시아가 이 설득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펴게 되고요. 또 전술적으로는 그 헬레스폰트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쪽에 해안이 그 해협이 있는 데다가 부교 다리를 낳아가지고 두 개의 거대한 부교를 낳아서 페르시아군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해군이 진격할 때 그 492년 원정 때 실패한 게 그 아토스 산을 돌다가 폭풍을 만난 거거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아토스 산 뒤편으로 운하를 만듭니다. 이 운하를 한 3년간 공사를 해서 운하를 만들어서 페르시아 함대가 무사히 아토스만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자, 그럼 이 당시에 이 착실히 페르시아가 전쟁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는 뭘 했을까요? 특히 아테네는 뭘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르타의 기본 대전략은 현상 유지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페르시아와 충돌을 피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스파르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민하는 거죠. 과연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등장한 인물이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당시 아테네의 전력을 중장 보병의 지상군 중심에서 이 3단 갤리선 중심의 해양 전력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들어오려면 바다를 끼고 들어와야 되고 결국 해양에서의 전투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해양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소위 이제 3단 갤리선, 우리가 흔히 이제 트라이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배를 양성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때마침 483년에 라오니온 광산이라고 이제 아테네 국영 광산인데 이 국영 광산에서 엄청난 은광맥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은광맥을 통해서 나는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 나누어 갖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어 가지면 아테네 시민 한 명당 거의 뭐 한 달이나 두 달치의 뭐 급여를 수익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그렇게 헛되이 쓰지 말고 우리 해군을 양성하자. 지금 여러 가지 해양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아테네가 기본적으로 바닷길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양 전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바닷길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 시민들의 수준이겠죠. 그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아테네 해군을 2배 이상, 그러니까는 3단 갤리선을 200척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승인돼서 실제 함선 건조에 들어간 게 482년, 즉 페르시아 원정군이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기 딱 2년 전에 아테네는 200척이라고 하는 트라이림을 보유한 당시로서는 최강의 해양 전력을 갖춘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테네로서는 국가 전략의 대변신인 거죠. 기존의 중장 보병 중심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해양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국가로서 전환을 하게 됨으로써 아테네가 이후 대외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세력들이 이런 그 해양 전력에 기반하는 세력들이 중심으로 부각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테미스토클레스의 개혁 주장이었고 이것이 먹히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남진하는 페르시아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480년 봄에 3월에 이미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 협곡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 페르시아군이 이 협곡 쪽으로 다가왔을 때 이 시간에 맞춰서 그리스 연합군들이 그 협곡으로 진격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동원된 병력은 6천에서 7천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숫자면 충분히 협곡을 막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뭐 넓어야 100m, 좁으면 몇십 m밖에 안 되는 협곡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뛰어난 그 그리스 중장 보병이라면 충분히 그 페르시아군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당시에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300밖에 못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 그 당시에 그 협곡의 지형적인 특성을 봤을 때 그리스 중장 보병 6천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은 그 후방에 있으면서 그 전방을 그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오네라고 하는 해협, 바로 옆에 해협에 소위 이제 그리스 해군이 배치되면서 병행 전략으로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8월 중순경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연합군, 특히 이제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가 지휘하는 그 병력과 맞붙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한 5일 동안은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자기들의 위용, 이 엄청난 대군의 위용을 보고 그리스군이 알아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며칠간 기다려줍니다. 근데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강건한 계류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부터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공격을 시작해서 이틀 동안 공격을 해봤는데 엄청난 사상자에도 불구하고도 전혀 그리스군의 방어벽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래 있으면 바로 이게 그리스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한 2주만 버텨주면 페르시아는 대단히 진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길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을 하죠. 그 재미난 누군가 우회도로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우회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피데알 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회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테르모필레 협곡이고요. 왼쪽에 좌측문, 중앙문, 동쪽문이 있는 거고, 이 가운데 포키아 산에 만든 방벽이 있었습니다. 이 방벽을 활용하면서 협곡을 막은 거죠. 이게 이제 방어선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영화 300에 놓을 때 이제 방어할 때 모습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Testament to our bloodline. His roar is long and loud. 테르모필레 전투는 역사에서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파르타군만 싸운 게 아니고 테베군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그리스군도 있었지만 이들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이제 이런 그 비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잘 남겨두었죠. 오 나그네여 스파르타인들에게 말해다오. 우리가 여기에 누웠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고. 이런 어떤 멋있는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더 기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르모필레가 함락됨으로써 사실 그리스 방아선, 1차 방아선은 붕괴가 되고요. 바로 2차 방아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페르시아군도 내려오게 됩니다. 테르모필레에서 아테네가 꽤 긴 거리인데 한 달 만에 쭉 내려와서 아테네를 그냥 아테네는 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페르시아가 내려올 때 아테네는 소개하고 아테네 사람 대부분들은 펠로폰네소스나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라미스로 이미 소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아테네였어요. 물론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몇 명의 사람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항전했지만 대단히 상징적인 거였고요. 아테네는 그렇게 파괴되고 약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던 게 이 살라미스에 있는 함대입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전략적 공헌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펠로폰네소스의 스파르타 중심으로 하는 지상병력들은 코린토스의 이제 지혜를 중심으로 방어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살라미스에서 이제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가 막고 있는 겁니다. 지상의 방어벽은 대단히 좋은 자리인데 해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이제 전략적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모아두지 말고 각자 자기 해안이나 또는 이제 지역 방어에 투입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테네는 부대를 함대를 분산시키지 말고 직결해서 저게 그 대함대에 맞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이제 이 아테네 함대를 지휘하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함대를 분산시켜서 각자 해안으로 보내야 될 경우 이 주장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함대가 워낙 많고 또 분산해서 다른 나라 해안으로 부대를 상시킬 경우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지속 가능한 전투가 되겠느냐. 그렇게 분산됐을 경우는 페르시아 군대가 가서 산별적으로 격파해 나가면서 그리스 함대를 분쇄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오히려 테미스토클레스는 전면적인 결정적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 함대를 괴멸시키지 않으면은 이기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거죠. 하나는 이 대단히 이제 분열적인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 도시이기에 급급한 그리스 함대를 하나를 묶어놔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페르시아 함대가 결전을 위해서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동맹을 견고히 하는과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에 빨려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놓는 승리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성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 전략에 먹혀 들어갑니다. 일단 아테네는 그리스 연합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테미스토클레스가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는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도망치려고 하니까는 포위를 하라고 이미 편지를 보내서 페르시아 함대가 이 살라미스 주변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페르시아 함대가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적이 나에게 달려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약한 모습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약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또 데미스토클레스가 트릭을 씁니다.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 페르시아 함대와 같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아테네 함대가 전선 이탈해서 밖으로 도망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쟤들이 지금 전선이 분열되어서 이탈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크세르크시스가 전면 공격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은 대단히 심플하게 진행되는 거죠. 이 좁은 해역에 1200대에서 1500대의 함정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테네 앞바다입니다. 아무리 페르시아 함대가 유능하고 그 승무원들이 배를 잘 운영한다 그러더라도 자기 앞바다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유능할 수가 없죠. 그리고 페르시아 배보다는 훨씬 아테네 배들이 육중한 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거리 운양을 꿈꾸었고 강력한 함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끼리 부딪히는 충격 전법이 사용되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함산 후에 이제 보드 위에서 해병대가 육상전을 벌입니다. 육상전을 벌였을 때 그리스 보병을 이길 수 있는 페르시아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격하면서 그냥 배끼리 연결되어 가지고 거대한 육상전이 전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서는 페르시아 함대가 200여 척이 괴멸되면서 이제 후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어떤 전투 상황입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도 보면은 그냥 싸움 자체, 전술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테미스토클레스가 동맹을 결속시켜 나가고 그리고 적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끝나고서 사실상 승리의 기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전쟁을 자기는 포기하고 마리도리오스라고 하는 지휘관에게 모든 작전을 넘기고 30만 정예군을 남기고 떠나요. 여전히 30만 명의 페르시아 주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는 계속 스파르타에게 빨리 북진해서 저 페르시아 군대를 몰아내자고 요구를 하는데 스파르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이미 이제 전쟁은 페르시아 주력은 떠난 것 같고 전선도 자기 것이 아니고 이미 아테네 쪽이나 어느 테살리 쪽이 있기 때문에 나설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균열을 페르시아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접근해서 그런 협상을 요구합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연합 함대에서 빠져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지금까지 잘못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동맹으로 맺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당시에 그 아테네 지도자였던 아르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태양이 돌고 있는 한 우리는 너희들과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테네가 재함락됩니다. 이때 이제 이 함락 때 사실 서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할 정도로 완전하게 아테네가 파괴해야 돼요. 지금도 아테네 유물을 하면은 거기에 부수인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파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철저히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거의 스파르타를 위협합니다. 계속 도와주지 않고 너희들이 펠로폰네소스에 웅크리면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이제 동맹이 탈퇴하고 페르시아와 협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게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전략과 아테네가 가지고 국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협에 직면해서 스파르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냥 전쟁이 479년에 플라테아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다시 한번 스파르타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중장 보병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 10배가 넘는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신성 같은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뮤켈레의 승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이오니아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헬레스폰트 부교도 파괴하게 됨으로써 페르시아가 넘어올 수 있는 길을 봉쇄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스파르타는 빠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끝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페르시아 전쟁의 어떤 그리스 주도권은 아테네로 넘어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결국 450년에 칼리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테네와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간에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40년간의 페르시아 전쟁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테네가 패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정말 이 아테네 패권의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요? 민주주의 승리일까요? 혹은 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테네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전쟁의 승리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 순서는 바뀌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해군이 양성이 되고 해군 한 척에 들어가는 승무원만 200명씩이 되고 200척의 함선을 운영하면 4만 명의 전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다 이제 전쟁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또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아테네가 전쟁 시작할 때 40년 전에는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청하고 스파르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나은 일인지, 즉 국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데메스토클레스죠. 그런 아테네의 길은 해양 강국이라 봤던 겁니다. 그래서 200척의 함선을 건조하고 바다에 국가의 운명을 걸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가의 귀중한 사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결합이 아테네로 하여금 외딴 농업국가에서 세계 최강의 해양 전력을 갖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민주주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좋은 생각들이 풍부하게 수동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집단 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생각들이 그런 좋은 전략들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판단력 그런 국민적 판단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